후보자께서 아까 앞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네. 강제동원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법원 행정처장과 후보자가 협의를 계속했다. 문서도 주고받았다.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 문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형식과 의견서를 구조에 관한 비롯해서. 예. 그런 문서입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전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식상의 그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데서 실무선에서 전달한 거고 실무선에서 받은 것으로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은 술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강제동원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법원 행정처장과 후보자가 계속 의견을 나눴고 협의를 했고 문서도 주고받았다. 그런데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뭐 의원님의 의견에 제가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최소한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갖다가 그냥 뭐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얘기를 그냥 갖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고 있다. 거짓말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계속하고 있다. 국무위원의 자격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장에 후보자와 법원 행정처장이 공모를 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겠습니다. 공소장 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공소장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후보자와 법원 행정처장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조작한 겁니까? 재판부가 판결을 하겠죠. 이 당시에 이 수사 책임자가 누군 줄 아세요? 모릅니다. 윤석열 현 대통령. 그래서 후보자와 법원 행정처장이 공모를 해서 사법농단 건에 이렇게 관여를 했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가 2022년 9월 7일자 매일경제 기고문을 내셨던데 그 내용에 봤더니 일본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극히 민감한 문제로서 식민지 지배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덮어둔 것은 건설적 모호성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리고 우리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바람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맞지요? 네. 그러면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지금은 덮어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지금은 덮어두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때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지 못하고 간 결과가 이런 어려움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덮어두는 것이 건설적인 모호성을 선택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덮어두고 가자는 얘기 아닌가요? 건설적 모호성이라는 건 외교적인 용어입니다. 양측의 이견이 충돌해서 그러니까 합의점을 못 찾을 때 외교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렇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건설적이라는 뜻이 그 덮어두는 게 건설적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일본의 지금 현재 극우 세력들이 식민지 지배의 끊임없이 정당성, 합법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성 문제는 우리 외교부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고문을 써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읽히셨으면 제가 뭐 잘못이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후보자께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시죠? 그럼요. 그러면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3자 변제안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인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탁 불수리 그 문제에 관해서 예, 말씀드립니다. 공탁도 그렇고요.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법리적인 검토를 다 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이미 그 3자 변제안 그 공탁 이거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직 뭐 항고 절차를 거쳐서 더 법원의 의견을 끝났으니까 구할 문제가 것입니다.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3자 변제안을 지금 현재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이 해법을 기초로 앞으로 계속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고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3자 변제안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요? 항고 절차도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법원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법 판결 나올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건가요?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지금 제3자 변제안 이외에 돌파구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그 해법에 기초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은 살아있다라고 판결한 건 아시죠? 네.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입니까? 그 문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양국 관계의 또 문제, 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해법이 제3자 변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오늘 그 후보자께서 계속 답변하는 게 전혀 다른 얘기를 아무런 차이 없이 그냥 계속 똑같은 계속 하고 있어요. 본질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본질적인 게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주관이 없는 거고요, 소신도 없는 거고. 본질 문제를 이게 지금 회피해서 현재 지금 계속 답변하는 걸로 보면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의 판결에서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라고 이미 지금 판결이 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미 3자 변제안에 대해서 공탁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항고심이나 대법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건 공탁 불수리의 문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제징용 판결의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협정체제와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의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이 방향에 있어서 후보자가 실제로 어떤 중심과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건 소신의 문제라기보다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관성 있게 제 생각과 행동의 원인이 뭐였는지를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후보자께서 외교부도 경제부처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제 실리 외교를 추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시 우리 국내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경제 성장률 관련된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 PPT 화면은 통계청의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래프로 만든 것인데요. 이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정부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럴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 첫 번째 요인은 물론 내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소득주도 포용성장 정책을 폐기했고 낙수효과 이론에 기초해서 부자 감세와 이윤주도 성장으로 회귀하면서 소득이 저하되고 소득의 저하가 소비와 매출의 저하를 가져오고 이것이 생산과 투자의 저하로 이어지면서 하나는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외교적인 문제인데요. 편가르기, 진영 외교, 특히 그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을 자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출과 공급망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게 우리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미중 전략 경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파장이라는 게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 때문에 경제적인 대외 환경이 나빠서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지금 이제 그 글로벌 환경 탓, 벌어지고 있는 전쟁, 물론 그 영향도 있죠. 그런데 그 영향 탓하고 있으면은 저는 외교부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부처라는 생각으로 전혀 실리 외교를 추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외교의 방향, 외교의 전략이 이념 외교나 아니면 편가르기식의 진영 외교의 방식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수출의 위기 내지는 공급망의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 문제를 현재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실제로 글로벌 환경 탓이면은 전 세계가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GDP 순위가 12에서 13위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순위가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전 세계가 똑같이 떨어져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나 일본의 성장률도 한번 보십시오. 잃어버린 30년 동안 해가지고 정말 저성장 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일본 경제가 작년 23년도에 한국을 역전시켰습니다. 25년 만에 한일 경제 성장률이 역전된 겁니다. 지금 현재.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글로벌 환경 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외교 전략의 실패가 곧 수출과 공급망의
위기를 더 가중시키면서 우리의 지금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우선 한중 관계만 보더라도 지금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중 관계 구조적인 변화는 예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과정이고요. 그렇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죠. 예전부터 쭉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그건 진행 과정이고,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외교를 전략하면서 얼마만큼 실외교, 경제외교에서 멀어졌느냐. 제가 몇 가지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미 간의 상호 투자 액수 봅시다. 지난번 에이펙 정상회의 때 그 미국과 우리 정부가 발표한 액수입니다. 한국은 대미 투자를 73조 원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한 투자를 7조 8천억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조 8천억 중에서도 이미 1년 전에 훨씬 더 전에 우리 부천에 온세미컨덕터라고 이미 그다가 다 대미 투자 다 유치 확정해 놓은 걸 가지고 다시 써먹었거든요. 그 마치 윤석열 정부가 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미국의 무기를 18조 원어치를 구매해 줬습니다. 우리가 사줬습니다. 물론 무기가 필요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얼마만큼 되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벌어진 것의 거의 7배에 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기를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IRA 반도체법에 대응에 실패하면서 우리 지금 국내에 지금 현재 전기차 문제, 반도체 산업에까지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교의 실패가 경제 실패로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대책은 뭡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영업 1호 사원으로 자임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관 후보로서 앞으로 그런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업사원 1호가 영업을 해온 건 없고 갖다가 다 바치기만 했어요. 터주기만. 조금 기다려보시죠. 영국에 가가지고 여왕 마차 한번 타는데 35조 원 또 갖다 투자하고 퍼주고 다 퍼주고, 도대체 어떤 경제 외교가 가능하겠어요? 예. 외교의 목표가 국제사회에서 우호 협력적인 관계들을 강화해서 우리 경제적 이익이나 안보적 이익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서 우리 외교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질의를 했는데, 저는 아까 후보자께서 경제부처라는 자세로 일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아까 질문에 대해서 전혀 우리 외교의 실패가 실제로 우리 경제 실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파악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결국 이제 두 번째는 안보 외교일 텐데요.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일 텐데, 아마 이 안보 외교 관련해서 우리 외교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최대의 목표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대북,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장을 억제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년 8개월 동안 계속 지금 이 노선을 지금 추구해 왔는데 어떻습니까? 한미일 공조를 강화시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억제되고 있는 것인가요?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니, 억제될 게 있다. 우리 그거에 대한 핵 억제력을, 우리의 자강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자강 능력을 강화하겠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는 것은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그러니까 압력과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북이 핵 개발을 하든 핵 확장을 하든 뭐 미사일을 뭐 가발을 하든 그건 상관없이 우리의 자강 우리의 핵 능력을 억지력을 강화시키겠다 강화한다는 이런 예, 얘기라는 그건 뜻인가요? 예. 그런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죠. 북한의 핵 확장 능력, 그다음에 아닙니다. 미사일 능력들을 대북 어떻게 확장 하면 억제. 이것을 억제할 것인가? 아닙니다. 이게 확장 억제 전략 아닙니까?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는 핵 구산을 포함한 모든 재래식 그런 걸 다 감안한 미국의 우리에 대한 그 군사 안보적 지원, 그걸 우리의 재래식 무기의 능력 모든 걸 합친 그런 확장 억제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확장을
일정 정도 억제할 수 있는 아니, 전략을 구축해 가겠다라고 대북 하는 거죠. 확장 억제라는 한미일 건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핵의 확장이 아니라 우리의 디터런스가 익스텐드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다면 우리만 강화시키면 되고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하든 말든 미사일을 계속 쓰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도 자강을 통해서 근데 대비하겠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8개월 동안 계속 지금 현재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계속 지금 추구해 왔는데 문제는 22년 9월 달에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9월에는 헌법에 명시하고 전술 핵 가상 훈련을 실시했죠. 그리고 전술 핵 잠수함까지 공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건수를 보면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발사했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뭐 숫자는 알고 예,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가고 있는데 우리의 전략은 문제는 확장을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점점 북의 핵과 미사일은 확장되고 급진전되고 있는 겁니다.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지금 현재 외교 안보 전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우리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과 우리에 대한 도발의 횟수 이런 거의 상관관계를 꼭 도발 횟수의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도발과 충돌이 없다고 해서 그게 평화스러운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핵 미사일 위협은 우리가 점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진전되고 있는데 그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의 이런 핵 미사일 위협은 점점 커지고 발전하고 있다. 우리의 능력이 커지니까 불안하겠죠. 불안하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겠죠.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결국은 경제 외교도 비전이 없고 안보 외교도 거의 비전이 없어 보입니다. 후보자의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시키는 게 북중러 공조 강화를 초래해서 실제로 북한이 마음 놓고 핵 확장, 군사 정찰 위상까지 발사하고 확장을 해가고 있다. 즉 핵과 미사일이 급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북한의 중국 러시아의 협력은 우리가 대화를 추진하고 있을 때도 계속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이 한미일 때문에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고 네. 그게 실제로 팩트고요. 뭐가 먼저 시작됐는지 한번 더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안보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외교 안보의 전략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후보자는 전혀 지금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다시 워싱턴의 주미 한국 대사관 앞에 이승만 동상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동상 건립을 지원하고 싶다고요? 성원하고 싶습니다. 예? 성원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원. 성원.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동상 건립에 동의하신다. 예, 저는 기념관 건립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배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야, 참 심각하네. 이승만 정권 하에서 부정부패와 3.15 부정선거로 그래서 국민의 저항을 받아서 쫓겨난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권 하에서 제주 4.3 항쟁, 여순 항쟁, 보도연맹 사건, 거창 양민학살과 같은 전쟁과 반공을 이유로 해서 이걸 명분으로 해서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도 알고 계시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1960년 4월 15일 날 후보자의 선친께서 쓰신 글인데요. 공산주의자로 몰아 죽이는 악랄한 독재 정권. 그게
공산주의 독재적 방법을 그대로 본뜬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이 권력에 투쟁하는 것은 정당하다. 어떤 글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그 정확히 제목과 격동기 지식의 사명이라고 하는 60년 4월 15일자 글입니다. 선친께서 쓰신 글입니다. 결국은 부정부패 정권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쫓겨났고 이 당시에 독재자로 규정하고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 쫓아내기 위한 국민들과 학생들의 투쟁은 정당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글이요. 바른말 한마디에 목숨을 잃는 세상이라면 그런 세상 살아서 무엇할 것인가? 선친께서 통탄하신 글의 말미에 쓴 내용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님 질의에 아버지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 아버지께서는 이승만 정권을 선친께서 공산주의자로 몰아죽이는 악랄한 독재, 악랄한 정책을 폈고 공산주의적 독재적 방법을 그대로 본뜬 통치를 시행을 하고 있는 독재자로서 몰아내야 된다고 몰아내는 게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께서는 워싱턴 주미 한국 대사관 앞에 이승만 독재자의 동상을 건립하는 것에 동의하신다. 성원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평가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 사람이 때문에 다 따지면 공과 과가 다 있는데요. 과 때문에 공이 모두 지금- 잊혀지는 것은 바른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초대 대통령 기념관 하나 없는 현실은 저는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주미 대사관 앞에 동상을 세워놓고 부정부패와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다가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난 독재자 이렇게 쓸 겁니까? 동상에 그런 걸 쓰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 동상 부분에 네. 대해서는 그냥 그러면 제- 거기에 오는 외국인 손님들한테 그렇게 자랑할 건가요? 동상에 대해서? 그 기념관 같은 것들은 올바르게 기록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노력들이 반영이 되는 아니 기념관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칩니다. 국내에. 그런데 주미 대사관 앞에 이렇게 이 독재자의 동상을 갖다 버젓이 세워놓고 외국 손님들 다 오는데 부정부패 독재 정권 독재자가 국민들에서 쫓겨난 독재자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과 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혹시 후보자께서는 뉴라이트 관련 단체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일체에 관여한 바 없습니다. 이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지금 현재 국부로 추앙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잘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까?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승만 미화 작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서면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근대화가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됐다는 주장을 말하는 이론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평가를 낼 만한 지식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였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하여간 책을 저도 읽어보고 했습니다마는 다 100%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상세한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별로 장관 후보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매춘부였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고요? 아니요. 그런 제가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책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뉴라이트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김경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